아버지 팔순 잔치장, 식당 문이 열리며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남편 김태식, 그리고 그 옆에 우아하게 서 있는 사촌 동생 미정이. 미정아, 너 왜 태식이랑? 언니, 저희가 요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버지도 아실 권리가 있잖아요. 저희 사랑을 말이에요. 영희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늦가을 아침의 서울 변두리는 유독 쌀쌀했습니다. 단독주택 골목길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굴러다니고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5시 반, 정영이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6살의 나이에도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희는 조용히 이불을 개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남편 김태식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부쩍 잦아졌거든요.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영희의 발걸음은 습관처럼 가벼웠습니다. 아침상 차리는 일이 벌써 40년 넘게 이어져 온 일상이었으니까요.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된장찌개가 그대로 있었어요. 태식이 집에 오지 않아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끓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기만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린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고소한 된장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김도 구워야 했습니다. 90살의 아버지는 이가 약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시거든요. 밥이 뜸들이는 동안 영희는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웃집 마당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태식이와 함께 마당 일도 하고 가끔은 근처 공원에 산책도 나갔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은퇴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때가 정말 기뻤어요. 이제 둘이서 아버지도 함께 돌보고 그동안 미뤄뒀던 집안 정리도 하고 가끔은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특히 아버지 돌봄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버거웠던 터라 남편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태식은 은퇴 후 오히려 집을 더 자주 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 동창 모임에 나가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엔 일주일에 3~4번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동창들이랑 술 한잔하고 와. 은퇴하고 나니까 옛날 친구들이 그립더라고.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4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은퇴하니 허전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영희가 빨래를 하다가 태식의 셔츠 주머니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2명이 식사한 계산서였는데 금액이 10만 원이 넘었어요. 동창들과 술 한잔 마시러 간다던 남편이 왜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을까요? 그것도 2명이서 말이에요. 영희는 그 영수증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부부인데 지금 와서 뭘 숨기겠어요. 아버지, 아침 드세요. 거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나 봅니다. 영희는 서둘러 상을 차렸어요. 아버지 목과 자신의 목, 그리고 혹시 태식이 들어올까봐 남편 목까지.
하지만 태식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또 어디 갔나?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90살의 연세에도 정정하신 편이지만 요즘 들어 걸음걸이가 예전만 못했어요. 무릎이 아프시다고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늦게 들어올 거예요. 동창 모임이 그렇게 자주 있나? 요즘 너무 집을 비우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말에 영희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도 눈치채고 계신 거였어요. 영희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영희야, 너무 고생이 많다. 내가 태식이한테 한 말씀 해야겠어.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자꾸 집을 비우고 아버지는 나이가 드시면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신데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버거웠어요. 아침을 드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곧 아버지 팔순 잔치도 준비해야 해요. 친척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제대로 된 잔치를 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협조 없이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태식이가 정신을 좀 차려주면 좋을 텐데. 영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자신의 아침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어제와 똑같은 맛이었지만 왠지 입맛이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 때문에 밥맛까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아버지 팔순 잔치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큰 식당인 향토관을 예약하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니만큼 제대로 된 잔치를 열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보, 잔치 준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영희가 남편에게 말했지만 태식은 신문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그런데 나 다음 주에 출장 겸 여행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출장? 은퇴하셨는데 무슨 출장이요? 아, 옛날 회사 후배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언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거기 가서 며칠 둘러보고 올 거야. 영희는 뭔가 이상했지만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태식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졌거든요. 남편이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잔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음식 메뉴를 정하고 좌석 배치도 신경 써야 했어요. 특히 친척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까지 고려해야 했거든요. 영희의 사촌 동생 미정이도 초대 명단에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영희보다 20살 어린 46살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쁘고 똑똑해서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동생이었죠.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강남에서 작은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자세한 건 잘 몰랐어요. 미정이도 오겠다고 했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미정이를 특히 예뻐하셨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미정이를 아버지가 많이 돌봐주셨었어요. 네, 꼭 참석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사실 미정이에게서 온 답장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축하드려요. 꼭 참석할게요 정도로 간단히 답하는데 이번엔 언니 정말 축하해요. 아버지 팔순 잔치라니 정말 뜻깊은 자리네요. 특별한 분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에요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특별한 분이라니 새로운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봅니다. 영희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정이가 이혼 후 혼자 지내는 걸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다행이었거든요. 잔치 이틀 전 태식이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출발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가서 사흘 정도 있다가 올 거야. 사흘이나요?
아버지 팔순 잔치가 모레인데. 영희가 놀라서 말했지만 태식은 태연했습니다. 미안해. 이미 약속을 잡아놨는걸.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혼자서 어떻게 해요? 손님들 안내하고 인사받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혼자 다 하라고요? 친척들이 도와주겠지. 그리고 미정이도 오잖아. 영희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이렇게 무책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남편이 떠날 텐데 모든 준비를 혼자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미정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잔치 준비 도와드릴까요? 시간 되면 일찍 가서 손 좀 보탤게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미정이라도 도와준다니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태식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택시를 타면서 손만 흔들고 사라졌어요. 영희는 쓸쓸한 마음으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태식이는 벌써 갔나? 네,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팔순 잔치보다 급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전 내내 영희는 잔치 준비로 바빴습니다. 식당에 가서 최종 점검을 하고 꽃꽂이도 확인했어요. 좌석 배치표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앞자리, 그 옆에 영희와 태식 자리, 그리고 가족들과 친척들 순서로 배치했어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축하 인사와 함께 내일 잔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고모님으로부터 온 전화는 좀 이상했습니다. 영희야, 미정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말이야. 미정이가 요즘 남자 하나랑 잘 다닌다더라. 그런데 그 남자가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어. 이상하다니요? 나이도 많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던데. 미정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정이가 기혼남과 만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과 말이에요. 혹시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서울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라더라. 전화를 끊고 나니 영희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서울 변두리라니 혹시 자신들이 사는 동네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미정이가 알만한 기혼남이라면 영희는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드셨습니다. 내일이면 팔순 잔치였는데 남편도 없고 이상한 소문까지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일 잔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팔순 잔치 당일 아침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뜬 거였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아버지의 팔순은 일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날이었으니까요. 한복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빗고 옅은 화장까지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버지, 아침 드세요. 아버지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계신 듯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영희야, 수고가 많다. 태식이는 언제 돌아온다고 했지? 잔치 시작 전에는 올 거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식은 사흘 후에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혼자 잔치를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영희는 아버지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향토가는 이미 잔치 준비로 분주했어요.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꽃꽂이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미리 주문한 음식들도 준비되고 있었고요. 어머, 오늘 주인공이 오셨네요. 식당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줍게 웃으시며 인사하셨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오신 분이라 이런 자리가 어색하셨나 봅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건 영희의 친오빠 가족이었어요. 오빠 내외와 조카들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아이고, 왔구나. 멀리서 고생했다. 이어서 고모님과 고모부, 사촌들도 차례로 도착했어요. 식당 안이 점점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벅찼지만 그래도 잔치 분위기가 살아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후 1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시계를 보며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태식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이는 아직 안 왔나? 고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영희도 궁금했어요. 미정이는 평소에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늦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먼저 들어온 건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70대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남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영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태식이었어요.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잔치장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태식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여성이 있었거든요.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린 모습이 마치 잔치의 여주인공처럼 당당해 보였어요. 미정이.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사촌 동생 미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태식과 함께 들어오는 거죠?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식과 미정이에게 쏠렸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거였습니다. 태식이 왔네.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야? 미정이 아니야? 영희 동생? 근데 왜 둘이 같이 온 거지?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미정이는 영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언니 축하해요. 아버지 팔순 잔치 정말 멋지게 준비하셨네요. 미정아, 너 왜 태식이랑?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태식은 미정이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뭔가 주눅든 표정이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미정이랑 같이 온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이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무슨 일이냐? 태식아,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였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때 미정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태식 오빠랑 함께 오게 된 거는 저희가 요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두가 알아차린 거였어요. 영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사촌 동생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것도 아버지 팔순 잔치에서 말이에요. 언니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미정이의 말에 영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동네 소문이 될 게 뻔했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고 미정이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동생처럼 아껴왔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공개할 줄은요. 식당 안의 정적이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믿기 힘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희는 온몸이 떨렸지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아. 영희가 천천히 미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식으로. 언니, 진정하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잖아요. 미정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계획한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영희의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식이,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아버지 팔순 잔치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태식의 말에 식당 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고모님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어쩔 수 없다고? 40년 넘게 같이 산 아내를 두고 처제랑 바람 피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고모님, 저는 처제가 아니라 사촌 동생이에요. 미정이가 정정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가 막힌 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식아,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영희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를 뒷바라지했는데.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정이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태식의 말에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했어? 그럼 나랑 40년은 뭐였어? 놀이였어? 영희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좀 차분히 얘기해요. 여기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미정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영희는 더욱 화가 났어요. 차분히 얘기하자고? 내 남편을 빼앗고서 차분히 얘기하자고 하는 거야? 빼앗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태식 오빠도 언니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이의 말에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식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니요. 태식 씨, 당신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영희가 남편을 직시하며 물었습니다. 태식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끝났다고? 언제부터? 언제부터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부터야.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태식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었는데 태식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미정이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뭉치였어요. 언니,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뭔데? 태식 오빠 명의의 통장과 집 문서예요. 이미 제 쪽으로 넘어왔어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재산까지 미정이에게 넘겼다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가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태식 오빠가 재산 정리를 하신 거예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빼돌렸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영희의 오빠가 분노에 차서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무슨 개소리야? 너 미쳤어? 재산까지 넘겼다고? 형님,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결정한 일이라고? 영희는 뭐가 되는 거야? 아버님 모시고 살 집은 어떻게 하고?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가 대신 말했어요.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미정이의 뻔뻔한 말에 고모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계집애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고모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 순간 영희가 미정이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식당 안에 짝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너 같은 년이 내 동생이라니. 정말 부끄러워. 미정이는 뺨을 만지며 오히려 웃었습니다. 언니 때려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모든 건 끝났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영희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내 팔순 잔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팔순 잔치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였거든요.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게 곧 동네 전체에 퍼질 게 뻔했습니다. 영희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동생의 배신, 그리고 무너진 가족의 명예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잔치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서 식당은 어수선해졌어요. 누군가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일단 집에 가자. 오빠가 영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완전히 기력을 잃으신 채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집에 가다니요? 무슨 면목으로 집에 가요? 영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목이 메었거든요. 태식과 미정이는 여전히 식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가 말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적을 달성한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가지마.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영희에게 쏠렸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너희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해? 언니,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다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좋을 게 없다고 말하는 거야? 영희는 미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정아, 너 어렸을 때
누가 돌봐줬는지 기억해?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마저 편찮으실 때 우리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기억해? 미정이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냉정해졌어요. 그때 일이랑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언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이라고? 다른 사람 남편 빼앗는 게 내 인생이야? 빼앗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태식 오빠가 먼저 저한테 관심을 보인 거예요. 미정이의 말에 영희는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어요. 태식 씨, 당신이 먼저 유혹한 거예요? 영희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예요? 설명해봐요.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미정이가 어려워해서 도와준 거였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도와준다는 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어. 미정이는 나를 이해해줬고, 나도 미정이를 위로해주고 싶었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재산까지 넘겨준 거예요? 영희의 질문에 태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가 대신 말했어요. 언니, 그건 태식 오빠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저희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새로운 삶? 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언니 돈이 아니라 태식 오빠 돈이잖아요. 미정이의 뻔뻔한 말에 영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남편 혼자 돈이라고 말하다니요. 그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식아, 너 정말 그 집까지 넘겨준 거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럼 영희는 어디서 살라고? 나는 어디서 여생을 보내라고? 아버지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가 대답했어요. 아버님, 언니가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임대주택도 많고, 임대주택이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서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얘기였거든요. 미정아,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태식 오빠와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정이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우리 태식이한테 접근한 것도, 오늘 이렇게 공개한 것도 모두 계획한 거야? 미정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기회라고? 내 남편을 유혹하는 게 기회였다는 거야? 언니, 태식 오빠는 이미 언니에게 실망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그분을 위로해드린 것뿐이에요. 영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실망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실망했다는 거야? 언니는 항상 아버님 돌봄에만 신경 쓰고 태식 오빠는 뒷전이었잖아요. 남편으로서 외로우셨을 거예요. 미정이의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느라 남편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언니, 이제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미정이가 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식은 영희를 한번 바라본 후 미정이와 함께 식당을 나갔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영희는 그런 아버지를 돌보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태식과 미정이가 떠난 후 식당에서 돌아오는 길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떨구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새벽 5시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서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을 켜서 변호사 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법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던 영희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정문제 전문,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보던 중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정문제와 재산 분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상담 예약을 넣고 영희는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서, 40년 결혼 생활의 증거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러다가 태식의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재산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태식이 자신 명의의 집과 예금을 미정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증인 서명이 가짜 같은데? 영희는 서류의 증인란을 살펴봤습니다. 증인으로 서명된 사람은 태식의 옛 직장 동료였는데 그 사람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명백히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면서 실수했구나. 영희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복사해뒀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 영희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소영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영희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재산 이전, 그리고 위조된 서류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다행히 위조 서류가 있다면 재산 이전을 무효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조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 사촌 동생 미정이요.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며 영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소로 오실 수 있나요? 영희는 서둘러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미정 씨의 과거를 조사해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가 나왔습니다. 미정 씨는 지난 10년간 3번의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모두 기혼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어요. 결혼 사기라니요? 네, 기혼남들과 관계를 맺은 후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의 사업가, 두 번째는 대구의 의사, 세 번째는 인천의 회사원이었어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정이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니요. 그런데 왜 처벌받지 않았나요? 피해자들이 가족 체면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현재도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안고 있어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정 씨의 투자 사기 전과입니다. 가상의 투자 상품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인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투자 사기까지. 영희는 미정이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불쌍한 동생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교묘한 사기꾼이었던 거죠. 변호사님, 이 자료들로 뭘 할 수 있나요? 일단 재산 이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남편분의 경우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직접 미정이와 만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괜찮아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함께 가주시면 좋겠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꼭 준비하세요. 대화 내용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미정이의 과거를 듣고 크게 놀라셨어요. 그런 아이였다니. 내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되찾을 거예요. 영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막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영희는 미정이가 운영한다는 강남의 카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카페 미라주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어요. 변호사와 함께 그곳으로 향하면서 영희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강남역 근처의 카페 미라주는 생각보다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통유리창으로 된 모던한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영희는 김소영 변호사와 함께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들어가실 건가요? 아직 마음 바꾸셔도 됩니다.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미정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이에요. 영희는 핸드백 안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녹음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김 변호사도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정이가 카운터 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영희를 보자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미정아,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잠깐만요. 미정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카운터를 맡기고 영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서야 김 변호사를 발견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내 변호사야. 미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변호사요? 무슨 일로요? 앉아서 얘기하자. 영희는 카페 한쪽 구석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미정이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김 변호사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왔어. 기회라니요? 재산 돌려놓고 내 남편에게서 떨어져.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 미정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일인데요. 법적으로 정리됐다고? 영희는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미정 씨, 이것 좀 보세요. 재산 이전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위조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 증인 서명, 작년에 돌아가신 분 것이네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미정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진정을 되찾았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태식 오빠가 서둘러 처리하시느라. 실수라고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실수인가요? 미정 씨의 과거 결혼 사기 전과 자료입니다. 서류에는 미정이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범죄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에서 벌인 사기 사건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정이는 이제 더 이상 여유로운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구한 거예요? 공개된 자료예요. 미정 씨는 현재도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안고 계시죠? 영희는 미정이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야? 다른 사람 남편들 유혹해서 재산 빼먹고?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김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자 사기 전과도 있으시네요. 가상의 투자 상품으로 사람들을 속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셨고요. 미정이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손님들이 듣잖아요. 그럼 어디서 얘기할래? 경찰서에서 할까? 영희의 말에 미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서라니요? 당연하지. 사기죄로 고발할 거야. 위조 서류 만든 것, 기혼남 유혹해서 재산 빼먹은 것, 다 증거가 있어.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사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되죠. 미정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잔을 들려다가 놓치고 말았어요. 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여자 혼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언니는 몰라요. 미정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해? 태식 오빠도 언니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님 돌봄 때문에 자신은 항상 뒷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줬다는 거야? 처음엔 정말 위로해드리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이 탐났겠지. 김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정 씨, 지금 선택하세요. 여기서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고 합의하실 건지 아니면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조사받으실 건지. 미정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쪽을 흘끔흘끔 보고 있었어요. 합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간단해. 재산 이전을 모두 취소하고 태식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위자료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미정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요? 일단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그건 미정 씨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아니면 경찰서로 가시든지요. 미정이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카페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어요. 합의하겠어요. 영희는 마침내 승리의 순간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태식과도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 태식이는 어디 있어? 집에 있을 거예요. 좋아. 지금 당장 연락해서 불러. 미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시간 후 태식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미정이가 급하게 연락했다고 했는데 영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앉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태식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이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태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식 씨, 이 서류들 보세요. 김 변호사가 위조 서류와 미정이의 범죄 이력을 태식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태식은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서명한 재산 이전 서류예요. 그런데 증인 서명이 위조된 거 알고 있었나요? 위조라니. 미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태식이 미정이를 바라봤지만 미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정 씨의 범죄 이력이에요. 지난 10년간 3차례의 결혼 사기, 투자 사기 전과까지 있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미정아, 이게 정말이야? 미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식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태식 씨, 재산 이전을 모두 원상복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시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요? 2천만 원입니다. 태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정이는 3천만 원, 자신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친 후 영희는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 우리 이혼해요. 태식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영희야, 4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당신이 스스로 버린 거죠.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미정아, 너도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께는 절대 얼굴 보이지도 마. 미정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처지가 못 되었거든요.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산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태식은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갔고 미정이는 카페를 정리하고 서울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팔순 잔치는 망쳤지만 아버지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운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영희야, 잘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버지,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희는 마당에서 국화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팔순 잔치를 화제로 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를 보는 시선은 예전과 달랐어요. 동정보다는 존경이 담겨 있었거든요. 영애 씨 정말 대단하다더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했을까? 요즘 여자들이 다 그런가 봐. 예전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더라고. 마을 회관에서 만난 이웃들의 대화를 들으며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을의 롤모델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드시며 영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내년에 평생교육원에서 상담 공부 좀 해볼까 해요. 상담 공부를 왜?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네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하얀 눈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김수혁 변호사에게서였어요. 영희 씨 상담 공부 시작하시면 저희 사무소에서 실습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영희는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무슨 거짓말을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을 해치는 사람은 곁에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어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영희의 인생 2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당당한 독립이었거든요.